현재 217만원대까지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까지 내려오게 됐고요. 어쨌든 현재의 가격, 그 당시와 입장은 똑같습니다. 210만원대, 220만원대 그 당시 말씀드렸던 가격대도 괜찮지만 단지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의 자산을 전체 다 투자하다가는 정말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쌤.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닉스 오늘 급락 중인데 이거 끝났나요? 제가 주식 아티스트 방송에서 7월 3일에 올린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상황이 거의 다 이해가 갈 겁니다. 제가 7월 3일 방송을 잠깐 틀어볼게요. 네, 그러면 삼성닉스 지금 사도 될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을 SK 하이닉스한테 대비를 해본다면 어깨가 240만원대에 형성돼 현재 200만원대에서 240만원대 정도 저항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기준을 급격하게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고, 다만 그렇다면 과연 이 AI 장세 자체가 끝났냐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가파르게 올해만 358%라는 엄청난 급등을 이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정한다면 현재의 가격도 나쁘지 않지만 특히나 200만원을 깨게 된다면 적극적인 매수로 임하면 올해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았고요. 7월 2일에 급락이 나왔었죠. SK 하이닉스가 무려 14%나 폭락하는 급락이 나왔었고 220만원대로 종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 3일에 촬영을 시작할 때는 그것을 또 깨고 210만원대까지도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촬영 장중에는 약 226만원대 정도까지 올라와서 지금 가격대 나쁘지 않다 하지만 240만원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급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200만원대를 노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7월 2일에 222만원 종가 기준, 그리고 7월 3일에 시가가 216만원에서 시작해서 장중한 때 저가는 200만원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날이 저희가 아침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오후 들어서 좀 더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렇게 크게 거래량이 실리지도 않았고 사실 기술적 반등 치고도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왜냐면 시장의 악재들이 해소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는 건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240을 제가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는 괜찮은데 240을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밀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와 오늘 이렇게 다시 밀리게 되면서 현재 217만원대까지 그 당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까지 내려오게 됐고요. 어쨌든 현재의 가격, 그 당시와 입장은 똑같습니다. 210만원대, 220만원대 그 당시 말씀드렸던 가격대도 괜찮지만 무엇보다도 200만원을 깨게 된다면 그때는 적극적인 매수를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분명히 그 당시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직은 헤드앤숄더 형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스닥은 이미 헤드앤숄더 형태가 완성됐다고 했죠. 되고 고점 저항을 현재 살짝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돼서 나스닥은 이번 주가 중요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다음 주가 헤드앤숄더가 완성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음 주의 주가 흐름이 우리나라 증시, 특히나 반도체인 삼성과 넥스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무려 3개월 전부터 항상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 지금 저희 주식 아티스트나 우리 훈훈한 경제학교를 보신 분들은 제가 조정을 미리 말씀드렸기 때문에 비중을 줄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오늘과 같은 가격대 또는 내일 더 빠지게 된다면 내일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 변동성이 너무 커서 무서운데요. 특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만 하락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한 지가 벌써 7년째고 유튜브를 운영한 지가 8년째잖아요. 어쨌든 지금 7년, 8년 동안 거의 매일 시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주식 토론방을 통해서도 매일 뉴스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도 제 주장이 7년 동안 일관되게 말을 했다는 얘기겠죠. 제가 오늘의 제목을 국장 이제 끝났나요? 라고 이렇게 자극적으로 좀 뽑아보긴 했는데, 오늘은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시수 제재차를 7년 동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수 제재차는 바로 종목 선정법이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시장, 수급, 재무제표, 재료, 차트 순서대로 중요하다라는 게 제가 7년 동안 주장하고 있는 시수 제재차고 지금 쓰고 있는 책 뉴노멀의 주요 핵심 골자입니다. 시장을 판단하는 데는 정말 많은 요소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특히나 빨간색으로 해놨었던, 제가 7년 전부터 강의를 할 때 항상 강조를 드렸었던 주요 증시, 바로 미국 증시가 되겠죠. 그리고 환율,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강조했었던 것은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주가 흐름이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삼성과 닉스의 방향성이 결정되고 삼성과 닉스의 방향성이 바로 코스피, 그 코스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급 4강인데 중급 강의에서는 이 시장, 수급, 재무제표, 재료, 차트에 대해서 한 챕터당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강의를 할 거고요. 이것을 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 누구든지 쉽게 이 시장에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전문가에게 의지하지 않고서도 자립할 수 있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는 강의를 꼼꼼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2024년도에 강의를 하던 당시에 캡처를 해놨었던 장표인데 지금 보면 참 이상하죠. 2583포인트. 어떻게 보면 우리는 8900포인트까지 갔었던 나라인데 200 이런 때가 있었나라고 믿기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우리 코스피와 다우존스의 차트고요.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10년치 차트예요. 10년치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10년 전인 2015년도, 물론 지금 기준으로 하면 12년 전이겠지만 그때 1860이었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2024년도에 2500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려 10년 동안 지수가 약 700포인트밖에 상승하지 못했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비해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약 17,000포인트, 그리고 2024년도에는 42,000포인트, 무려 3배가 상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제가 명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2020년이란 얘기는 코로나 폭등장, 유동성장 직전까지의 10년 동안의 주요 자산들의 상승률입니다. 미국의 나스닥은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38.6%, 그리고 10년 누적 수익률이 386%입니다. 10년 동안 매년 38%, 평균적으로 38%가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우리가 보통 상가 투자를 할 때 1년 기대 수익률이 3%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1년 동안 38%씩 무려 10년 동안 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도 꺾임없이. 근데 거기에 비해서 코스피는 연평균 수익률이 겨우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코스피의,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국뽕에 가득 차 있는 코스피의 지난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팬더멘탈, 즉 체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 K-팝이니 K-배터리니 K-반도체니 이러면서 다들 우리나라가 너무 코리아 디스카운트 돼 있다라고 했지만, 물론 지금은 당연히 삼성과 닉스가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고, 영업이익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났죠.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고 세계를 주도하는 건 맞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나머지 업종들이 세계를 같이 주도하고 있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다시피 삼성과 닉스의 상승률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는 코스피 3000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폭락, 그리고 코스닥의 폭락,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업종들의 폭락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유동성장도 아니고 그저 삼성과 닉스의 돈이 몰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숫자가 정확하게 찍히는 종목들이고 글로벌에서도 당연히 주목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오늘 같은 경우는 LG에너지 솔루션도 또 실적 하회가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실적은 굉장히 더디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저 반도체만 성장세가 가팔라서 지금이 현재 2000대에서 9000대까지 불과 2년 만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런 얘기가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뭐 생존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지금 국뽕에 차 있다고 해도 지난 20년간의 역사를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증시 역사상 우리나라의 팬더멘털은 겨우 1년에 4% 상승하는 것, 지금처럼 하루에도 4% 오르고 오늘도 지금 4% 이상 떨어지고 있죠. 이런 거는 제가 계속 표현하듯이 비정상적이고 다시는 평생 안 올 장이기 때문에 절대 초보자들은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우리나라는 4%의 체력을 가진 나라였다. 지금에 있는 반도체는 그냥 작년과 올해의 해프닝에 불과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10년부터 2020년도까지 제가 미국 나스닥이 무려 38%나 상승을 했고 코스피가 4% 상승을 했다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합니다. 코로나 1년 동안의 상승률이에요. 아까 코스피 제가 몇 퍼센트라고 했죠? 4%라고 했죠. 근데 이 4%였던 나라가 무려 31%가 급등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다 거품이죠. 평균적으로 4% 상승했는데 그거에 8배가 더 상승을 했다? 그럼 이 윗부분은 당연히 거품이기 때문에 날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연봉상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지금 차트가 너무 기괴해서 제가 사실 이것을 이걸로는 사실 설명이 되지 않는데, 이 작년과 올해의 차트를 없다고 치고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과거에 제가 이 설명을 할 때는 사실 이런 연봉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였었는데 지금은 잘 보이지도 않네요. 이게 우리 20년 동안의 추세대입니다. 제가 러프하게 그어봤는데 이 20년 동안의 박스권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던 게 우리나라의 증시예요. 바로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근데 이때 이 찔끔, 지금은 찔끔 같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무려 30%가 폭등을 했었던 장세입니다. 모두가 카카오가 3배나 올라? HMM이 4배나 올라? 라고 감탄을 하던 그때, 이때가 바로 2020년 코로나 폭등장 다음 연도인 21년도인데요 21년도 6월까지도 이렇게 폭등을 하다가 그때부터 1년 동안 1000포인트가 다시 빠지면서 원주가, 원추세대로 들어온
들어오게 되는 다시 한번 박스권장의 하단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저도 방송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정말 공포스러운 계단식 하락 장세였었어요. 사실은 지금은 지수 1000포인트가 한 달 만에도 오르고 한 달 만에도 떨어지기 때문에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1년 만에 반토막이 나던 시대니까 삼성전자가 4만원대까지 떨어졌었잖아요. 그때가 바로 2021년도 폭락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물론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은 당연히 우리나라가 삼성과 닉스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그리고 AI 장세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런 박스권 안에 이런 오버슈팅들은 다시 박스권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는 실제로 실적이 찍히는 이 두 종목이 시총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박스권 이론대로 새로운 박스권이 생기게 될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니다. 현재처럼 9,000포인트, 10,000포인트를 치고 나가는 장세라기보다는 물론 단기적으로는 8,000포인트, 9,000포인트를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주식을 1, 2년만 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내년, 내후년, 앞으로 10년, 20년 더 해야 되는데 또 우리 자식들도 해야겠죠. 당연히 이 결국에는 이 추세대에서 연봉상 새로운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저는 그 박스권을 현재로서는 사실 그 박스권에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뭐 대략 6,000에서 8,000대 정도로 다시 이 박스권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갇힐 것이라고 저는 6개월 전부터 똑같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9,300포인트를 찍고서 하락을 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 보여드린 이 장표 물론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지난 10년간 우리 코스피는 4% 오르던 게 코로나 때만 31%가 올랐고 코로나 장세가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한번 박건 바닥으로 내려왔다. 지수가 1000포인트가 1년 사이에 빠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스닥. 이때는 트럼프도 돈을 찍어내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나스닥이 연평균 수익률이 38.6%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코로나 때 나스닥이 2배, 3배 더 오른 거 아니야? 가보면은 나스닥은 44%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38% 정도 오르던 체력에서 조금 더 올랐을 뿐이에요. 물론 미국 증시도 버블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버블에 비하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자 다우존스와 코스피 차트를 가져와 보면은 아까 제가 다우존스 차트 3년 전 거 보여드렸었죠.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다우존스는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오늘자로 또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보시는 것처럼 10년간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코로나 때 반짝 상승 그리고 나서 다시 박스권 갇혔다가 작년과 올해에만 비정상적인 급등이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어쨌든 우리가 박스권이란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뭐 상법 개정안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실적주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팬데멘탈 자체가 왜냐면 업종이 반도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삼성과 닉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수많은 업종들이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대형주들 중에 삼성생명과 현대중공업 정도를 제외하고 모두 다 성장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는 TSMC가 있는 대만의 가권지수를 또 선행지표로 삼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나스닥과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나스닥이 1년간 38% 오를 때 코로나 장세 때는 44% 약 6% 정도만 오버슈팅이 됐었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코스피는 4% 오르던 게 31%나 오버슈팅이 됐었다.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고 우리나라 증시 특성상 오를 때는 급격하게 오르지만 또 떨어질 때는 엄청나게 급격하게 부러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고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모두 다 실적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번에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같은 기이한 상품 때문에도 증시가 왜곡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만큼 수급과 투자의 심리도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단지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의 자산을 전체 다 투자하다가는 정말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훈훈한 경제학교에서 기초를 공부하시고 주식 아티스트 방송에서 말하는 증시 방향성을 참고하셔서 올바른 투자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수 제재차. 거기서 시장을 가장 강조하시잖아요. 시장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훈훈한 경제학교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뭐 3프로TV도 보고 이런 많은 전문가들에게 의지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다시피 투자는 본인이 투자 원칙이 있어야만 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것도 4년 전에 강의하던 거를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2023년도라고 쓰여 있죠. 이 장표를 왜 가져왔냐면 다우존스의 차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차트, S&P 500의 차트예요. 이 세 가지를 여기서 나스닥까지 이 네 가지를 저는 주요 증시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이 주요 증시의 흐름을 우리나라의 커플링 현상으로서 많은 것들을 예측해왔고 그동안 8년간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 변곡점을 맞춰왔습니다. 특히나 제가 8년 동안 가장 강조했던 부분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삼전과 닉스가 전체 시총의 60%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관련된 주인 삼성전기, 삼성화재, 삼성생명, SK케어까지 친다면 60%가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주요 업종은 바로 반도체가 되겠죠. 이것은 물론 비율의 조정은 있었지만 과거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TSMC를 가진 대만의 각권 지수를 참고하기도 했었던 것이고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2023년도 차트인데요. 이 주가 방향의 흐름성을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로 조금의 변동성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선행지표를 활용해서 삼성과 닉스 그리고 코스피의 방향성, 나아가 코스닥의 방향성까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2달 전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제가 한 달 전부터 삼성과 닉스의 고점론을 얘기할 때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헤드앤숄더 패턴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스닥은 이 부분에서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됐지만 헤드앤숄더의 단기 하락이 완성이 되려면 결국엔 고점과 고점의 저항을 돌파 실패하고 하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어제자로 살짝 돌파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다만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자 아침 공지로 이번 주에 나스닥 주가 흐름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만약이라도 오늘 나스닥이 추가 상승 그리고 내일도 추가 상승 이런 식으로 이 고점 저항을 돌파하게 된다면 사실은 헤드앤숄더 패턴을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M7을 비롯한 이 나스닥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현재 보면 제가 당시에 예측했었던 어깨는 이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000포인트까지 다시 올라갈 것을 예측을 했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일정 부분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원추세대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만약에 반등을 하면서 14,000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고점과 고점 저항을 돌파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방향성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엔 삼성과 닉스 역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헤드앤숄더 형태가 결정되는 다음 주에 삼성과 닉스도 추가 조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강보합세로 횡보를 하게 될 것인지가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의 LGR 상장은 스페이스X 상장한 이후에 4일간 급등을 했었던 것처럼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주가 흐름과 함께 꼭 지켜보셔야 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나스닥에서 헤드앤숄더 형태의 고점 저항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었던 애플도 어제자로 또 신고가가 나오고, 최근에 반도체 수급 쏠림 현상으로 하락했었던 M7들이 다시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나스닥에 있는 M7들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랠리를 펼쳤었던 반도체 종목들이 단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고, 단기 조정의 끝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헤드앤숄더 형태가 완성되게 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삼성과 닉스의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고, 특히나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미국의 다우존스도 역사적 최고가가 나왔고 나스닥도 지금 다시 신고가 흐름으로 가고 있는 흐름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단 얘기는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실적주 업종이 지금 7월, 8월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순환매 관점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시총 상위 기업들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SK스퀘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생명,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트는 고점 대비해서 약 40% 정도, 한 달 사이에 40%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7월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흑실적이 예상되는 방산과 화장품 등 실적주 중심으로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자로는 종합주가지수가 6.4% 하락하고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코스닥은 2.5%로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중요성을 알려주셨는데요. 그 외에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는 단기적으로 제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난주부터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업종이 오를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MTS든 ATS 등 업종별 주가 흐름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음식료, 담배 쪽에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얘네 같은 경우도 경기 방어주기도 하고 소비재의 측면도 있는데, 이렇다는 얘기는 성장주들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하락 추세대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음식료, 담배 관련된 주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기계 장비 쪽은 여전히 하락 추세대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은 반대로 현재 상황에서는 기계 장비 쪽에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되겠다라는 원칙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다 분류되어 있는 차트들을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방향성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쌍바닥을 만들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쳤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락 추세대 속에서 최근에 제약바이오의 추세 역시도 쌍바닥을 이루면서 오늘자로도 강보합으로 잘 버티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나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 제약 주도주 섹터에서는 삼성 에피스홀딩스 2%,
뭐 D&D 파마텍 12%, ABL 바이오 3% 이렇게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도 제약바이오는 일정 부분 반등은 하고 있다. 물론 지난 6개월간 거의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업종별 주가 흐름도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펀더멘털과 고점의 판단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일봉뿐만이 아니라 주봉, 월봉, 연봉상 캔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제가 경곡점에서 그런 연봉들과 월봉들로서 지지와 저항을 설명하면서 어느 지점에서는 더 이상 빠지기 힘들 것이다. 이 부분을 이탈하면 큰 폭락이 나올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씀드렸던 차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승장 이후에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폭락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월봉상 차트를 볼게요. 월봉상 차트를 보면 사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때의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에 엄청난 폭등장이 있었고 그 이후에 1년에 가까운 계단식 폭락장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당시에 이 9월 달에 1억이 넘는 돈을 손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레버리지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보기도 했었는데 가장 무서운 건 이런 계단식 하락입니다. 이렇게 언젠가 역사적 최고점을 찍고 나서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을 당연히 월봉상이든 연봉상이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월봉상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이탈하게 된다면 이 정도 폭락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한 4개월 정도 지지를 받았던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이 정도 폭락이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 2달간 지지를 받았던 이 구간이 이탈하게 되면 폭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봉상 지지점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지금 시점으로 가본다면 물론 이번 달에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지난 4월의 최고점과 5월의 저점인 약 7,000포인트 그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게 되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은 월봉상 5월 이동평균선에도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 5월 이동평균선인 약 7,150포인트 정도를 지지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 5월 이동평균선을 타고서 올라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물론 차트 파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개괄적인 흐름 정도만 알려드린 거예요. 정리해보면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총에서 반도체 비중이 60%가 넘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로서는 삼정과 닉스의 방향성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삼정과 닉스의 방향성은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방향성으로 결정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그러면 과연 이 하락 조정장이 오게 된다 또는 단기 조정장이 오게 된다 그럼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냐는 업종별 차트를 보셔서 업종별 차트 중에서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서 반등하고 있는 종목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종목이나 지수를 판단할 때 있어서 일봉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주봉상 저항과 지지, 월봉상 저항과 지지, 그리고 연봉상 저항과 지지를 반드시 파악하셔서 이 지지가 깨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 또는 반대로 지지가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내가 시드를 조절하는 것이 오늘 시장 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고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편을 두 번, 세 번 돌려보시면서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지만 종목에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게 제가 8년 동안 600개 이상의 방송을 올리면서 깨닫게 된 가장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훈훈한 경제학교에서는 주식의 기초 이론을 알려드리고 있고 주식 아티스트에서는 종목 선정법 및 증시 시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채널을 꼭 구독하셔서 공부하고 발전하는 투자자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